저는 오늘 다룰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는 어떤 쇼피파이 드랍시핑도 성공시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을 적용시켜 1년 안에 8억 7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100%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스토어에 적용시킨다면 분명히 더 이상 길을 헤매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쇼피파이 드랍시핑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쇼피파이 스토어를 해봤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딩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 전략이 무엇인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고 많은 전략들 중에서 왜 쇼피파이 드롭시핑은 브랜딩 전략으로 가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브랜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레버리지 가능한 자산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가능한 자산이 모인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레버리지 가능한 자산 뭐가 있죠? 이미 구매한 고객 리스트, SNS 팔로워, 이메일 주소, 광고 픽셀 데이터, 그리고 인플루언서 컨텐츠, 제품 리뷰 등등이 있겠죠. 그럼 이 자산들이 모이면 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유료 광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유료 광고로 한 번도 내 쇼핑몰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 콜드 트래픽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 내 쇼핑몰을 인지시키고 구매를 고려하게까지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노출시켜야 하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7번이라고 합니다. 단지 내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여기서 사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7번 보여주면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7번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보여줬는데 구매를 하면 이건 대박난 제품이겠죠. 암튼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내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데까지 광고 비용이 5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전문 용어로 CPA라고 하죠. 고객 한 명 데리고 와서 우리 물건 사게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5만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CPA가 5만원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구매를 했는데 구매를 하고 나면 어떤 자산이 모였을 가능성이 크죠? 첫 번째로 이메일 주소가 있을 거고 우리 SNS 계정 팔로우를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크겠죠. 그리고 제품 리뷰를 달아줄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 계정, 추적 픽셀에도 분명히 기록이 생기겠죠. 자, 광고 추적 픽셀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자산들, 이메일 주소, SNS 계정 팔로워, 제품 리뷰, 광고 추적 픽셀 생겼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자산들을 이용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사람을 고객으로 만드는데 광고 비용이 5만원 들어갔지만 이 자산들을 이용하면 아주 저렴하게 홍보를 해서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제품이 나오면 이메일을 보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SNS에서 팔로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SNS 활동하는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겠죠.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미 우리한테 한번 구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구매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에 2번만 사도 이 사람을 고객으로 만든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되죠? 25,000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고객을 만드는데 5만원이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로 사면 2로 나누면 25,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3번 사면 약 13,000원 정도, 5번 사면 만원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레버리지 되는 자산들을 조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초기에는 이 자산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사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좋은 리뷰가 많이 쌓이게 되고 SNS 활동 기간이 길어지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히스토리가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히스토리가 쌓인다는 말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제 막 시작한 브랜드랑 1년 정도 된 브랜드 중에 당연히 1년의 히스토리가 쌓인 브랜드가 훨씬 믿을만 할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간다는 얘기는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광고 계정에서 추적 픽셀에 구매한 사람의 데이터가 계속 모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광고는 머신러닝입니다. 즉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해진다는 얘기예요. 똑똑해진다는 얘기는 내 제품에 관심이 있고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손님들을 찾는 효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광고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레버리지가 되는 자산들이 임계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반응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도 임계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성장하는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이 개념은 베이스라인이라는 겁니다. 이 베이스라인을 잘 지키고 묵묵히 가다 보면 시즌마다 대박 아이템도 생기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수익 한번 쫙 끌어당기고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진다는 얘기예요. 오프라인 장사든 온라인 장사든 근본적으로 이 레버리지 되는 자산들의 가치를 모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어떤 사업이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쇼피파이 드롭시핑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레버리지 될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전혀 자산이라고 인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초기에 이 마케팅 비용 시간 다 쓰고 나서 수익이 될 수 없는 구조다, 이건 전혀 경쟁력이 없는 물건이다 하면서 중도 포기하고 실컷 들어간 돈, 시간, 에너지를 다 날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세워야 할 목표 자체가 단기간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자산들을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 자산들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한 타겟층을 중심으로 브랜딩을 잘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 브랜딩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쇼피파이 드롭시핑을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키우는 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닌지. 네, 당연히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인지시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첫 번째, 수요가 높고 잘 팔리는 물건을 찾아다니는 시간이랑,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타겟층과 니치를 정해서 브랜딩을 하는 시간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브랜딩을 한다는 건 한 곳에 중심점을 잡아놓는 거고, 잘 팔리는 물건을 찾으러 다닌다는 얘기는 중심을 계속 옮겨 다닌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중심이 없다는 얘기죠. 스포츠로 비교를 하면 브랜딩은 한 가지 종목을 정해놓고 꾸준히 배우는 거고, 잘 팔리는 물건 찾으러 다니는 건 여러 스포츠를 조금씩 배우다가 그만두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친다면 브랜딩은 1년 내내 골프를 배운 거고, 정말 잘 팔리는 물건을 찾아다니는 건 골프 3개월, 탁구 3개월, 복싱 3개월, 축구 3개월씩 배우는 겁니다. 1년 내내 골프를 배운 사람은 아직 고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배울 건 웬만큼은 다 배웠을 거고 전체적으로 감은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반면에 이것저것 3개월씩 배운 사람은 진짜 조금씩 맛만 보다가 딱히 한 가지도 잘하는 게 없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종목을 꾸준히 배우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낫다는 얘기죠. 자, 브랜딩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효율 플러스 경험 둘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시작하고 배울 때는 다 어렵고 효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하나만 파다 보면 하던 거는 익숙해질 거고, 익숙해지다 보면 또 새로운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1년이라도 한 가지만 집중했을 때 내가 얻는 효율은 실력과 경험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쇼피파이 드롭시핑 사업을 구축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수요가 높은 물건 찾아서 반응이 있으면 돈을 벌고 반응이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요가 높은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골프 배워서 필드에 나가려면 7번 아이언만 배워서 나가서 제대로 된 게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드라이버도 배워야 하고 숏게임도 배워야 하고 퍼팅도 배워야 하고 골프장 예절도 배우고 알아야 할 게 많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정도 게임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쇼피파이 드랍시핑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하려면 최소 1년 정도는 내가 한 우물을 파봐야 많이 배우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단순히 잘 팔리는 물건 찾아서 쇼피파이 스토어를 만들고 광고를 하는 이 사이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중심을 잡아놓고 프로모션 운영법, 이메일 마케팅, 고객 관리,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유료 광고 마케팅, 그리고 직원 관리 등 필요한 운영에 대해서 한 번씩은 맛보고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블랙 프라이데이 12개월을 경험해보면서 수요의 흐름도 파악을 해보고, 자, 이렇게 한번 사이클을 돌고 나면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대박 물건 하나 잘 골라서 하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시스템화를 해나가고 그 안에서 개선시켜 나갈 수 있어야 대박 아이템이 생겨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과 흐름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자꾸 운이라는 영역에만 기대게 되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의문이 생기고 불안한 거예요. 자, 이게 되긴 되는 건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되는 방법을 찾아서 되게 만들어야죠. 왜 실력은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나에게 운이 좋기를 바라고만 있냐는 겁니다. 정말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운의 영역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실력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력의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배우고 전체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을 통해서 최소 1년 정도는 한 우물 열심히 파야 실력도 늘고 안정적인 사업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똑같은 1년이라도 시간을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써야 하는데 물건 저 물건 옮겨 다니다 보면 효율도 없고 효과도 없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낭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랜딩 전략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브랜딩을 하는 첫 번째 이유 기억하시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한 우물만 파다 보면 경험 실력이 쌓일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가 되는 자산들이 모여 있을 거고 당장에 원하는 매출은 나오지 않더라도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자, 브랜딩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트렌드 상품을 찾는 게 훨씬 쉬워질 뿐만이 아니라 수요를 미리 읽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트렌드 상품, 수요가 많은 제품이죠. 즉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이 뭔지를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타겟층을 중심점으로 잡아놓고 브랜딩을 하면 잘 팔리는 물건이 뭔지, 트렌드 상품이 뭔지 이리저리 갈팡질팡 뒷북 치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트렌드 제품을 찾는 게 왜 어렵냐면 두 번째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점이 없어서 그래요. 중심점이. 그리고 트렌드 제품을 찾는다 하더라도 100이면 100 끝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미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지금 트렌드인 게 보이면 이미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고 늦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가 높아질 물건이 뭔지 최소 두세 달 전에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대비를 해놔야 수요가 오르는 시점에서 주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타겟층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수요가 많은 제품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수요가 많은 제품을 해야 매출이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 맥락에서 방향을 정해 놓은 게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방황만 하다가 제대로 시작도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니시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타겟층을 중심점으로 잡아놓지 않고 겉에서 값만 봐서는 트렌드 제품이 뭔지 확신을 갖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띄는 수요 높은 제품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미 끝물이거나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계속 뒷북만 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많은 쇼핑몰들을 보면 시즌마다 적어도 한 달 혹은 두세 달 전부터 광고를 때리고 있습니다. 여름 시즌은 6월, 7월 달인데 3월, 4월쯤에 이미 광고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창 여름일 때 여름 물건 팔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동 구매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이 되기도 전에 미리 씨앗을 뿌려놓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 없이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좁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제품이라는 게 뭐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이라는 얘기죠. 이 트렌드 제품을 예측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자, 엄청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죠? 네, 바로 시즌입니다. 계절이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무한히 반복되고 있죠. 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이벤트들입니다. 매년 어떤 이벤트들이 반복되고 있죠? 미국 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월 이벤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들어보면 2월에 발렌타인데이가 있고 6월은 여름방학, 9월은 개학일, 백투스쿨이라고 하죠. 10월은 할로윈, 11월은 땡스기빙,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12월은 크리스마스. 자, 이 사이클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어떤 것들이 수요가 많아질지는 사실 안 봐도 뻔하지 않나요? 이 큰 맥락에서부터 타겟층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름에 무슨 제품이 많이 팔리죠? 날씨가 당연히 더워지고 이제 휴가철이니까 반팔티, 슬리퍼, 수영복, 선글라스 등등이 팔리겠죠. 겨울엔 어때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당연히 패딩을 찾을 거고 부츠, 또 해가 빨리 지니까 집안의 조명 등등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늘겠죠. 자, 그러면 이벤트를 한번 볼까요? 발렌타인데이에는 잘 나가는 제품이 연인에게 선물 줄 만한 물건들이 있을 거고, 또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홈 데코 쪽 수요가 늘겠죠. 데이트에 입을 만한 옷 등 트렌드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학교 개학 날에는 어떤 제품의 수요가 있을까요? 학교 다시 가는데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옷도 새롭게 살 거고 학용품, 가방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11월에서 12월은 큰 범위로 보면 가족끼리 모이고 선물을 주는 달인 거죠. 자, 이 시즌 때는 미국에서 수요가 폭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인 제품이라는 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어땠죠?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하는 운동기구가 난리 났었죠. 저도 그때 미국에서 골프를 한참 치던 때인데 골프 연습장뿐만 아니라 필드도 다 문을 닫아서 집에서 골프 연습할 수 있는 연습기구 찾아본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트렌드를 타겟층을 중심점으로 좁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골프면 골프 안에서 시즌과 이벤트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수요가 있을 거고, 헬스, 낚시, 캠핑용품 등등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타겟층을 중심으로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 이 큰 맥락의 사이클 안에서 심도 있게 타겟층이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100%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이 타겟층이라는 중심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고, 또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에 잘 팔리는 물건이 뭔지, 수요가 높은 물건이 뭔지 겉에서 맴돌아서는 계속 뒷북만 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우선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나는 어떤 차별화되는 포지셔닝을 잡을 것인지, 이 두 개를 먼저 정하고 나서 트렌드 제품이 무엇일지 분석하고 예측해 나가고 경험하다 보면 그냥 잘 팔리는 물건만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얻어 걸리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왜 브랜딩을 해야 하는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브랜딩을 해야 되는 이유 3가지가 뭐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버리지가 되는 자산이 모이고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 경험할 수 있고 또 트렌드 되는 제품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요약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내 한정적인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고 또 내가 가려는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결정을 내려야 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